교통경찰의 밤, 위험한 초보운전편, 히가시노 게이고. 크게 핸들을 꺾어 다리 앞에서 좌회전했다. 그 즉시 주위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늦췄지만 금세 다시 엑셀을 밟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일사천리야. 시계를 보고 남자는 만족스러웠다. 오늘 밤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간에도 맞출 수 있다. DC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옆길은 주요 간선도로로 나가는데 편리한 지름길이라서 이 지역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거리가 한참 가까워지는 데다 신호에 걸리는 일도 없어서 급할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점은 가로등이 적다는 것과 도로 폭이 좁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 포장 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일방통행이라 차들끼리 마주치는 일은 없지만 이따금 사람이 걸어가기라도 하면 조심조심 운전해야 한다. 오늘처럼 비가 온 뒤에는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도 한다. 남자는 전방을 주의해 가며 신나게 차를 몰았다. 오른편으로는 고속도로의 벽이 있고 왼쪽에는 양배추 밭이 펼쳐져 있다. 길은 과도하게 구불구불 굽어들었다. 잠시 달려가던 차의 남자는 혀를 끌끌 찼다. 하필 재수없이. 앞쪽에서 차의 미등이 보였기 때문이다. 서두르던 참이었던 만큼 이 길을 단숨에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다른 차가 앞을 가로막으면 그럴 수도 없다. 남자는 속도를 유지한 채 앞차로 다가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의 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린 것 같았다. 차를 뒤에 바짝 갖다 붙였는데도 서두르는 기색조차 없었다. 참, 뭘 꾸물거리고 있어. 여기서 속도를 안 내면 지름길에 아무 의미도 없잖아. 남자는 혼자 투덜거렸다. 하지만 앞차의 뒷유리를 보고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했다.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또 초보자야. 남자는 중얼거렸다. 동시에 심술궂은 장난기가 끌어올랐다. 엑셀을 밟아 붕 소리를 높였다. 앞차의 꼬리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번호판이 이쪽 차의 보닛에 감춰질 정도였다. 역시나 당황한 모양이다. 앞차가 속도를 올렸다. 차간 거리가 약간 벌어졌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올라가고 간격은 다시 줄어들었다. 바짝 붙은 채 양쪽 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갔다. 커브가 많아서 핸들 조작도 쉽지 않다.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앞차의 정지등이 깜빡거렸다. 그때마다 그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군뱅이가 따로 없네. 다음 커브에 접어들기 전 그는 차간 거리를 약간 벌리고 상향등으로 앞쪽 운전석을 비춰보았다. 차 안에 운전자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 같았다. 다시 전조등으로 겁을 주며 거리를 좁혀갔다. 이제는 충분히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를 놀려먹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몰아붙이는 것에 화가 났는지 초보 운전자 쪽도 마음 먹고 엑셀을 밟는 모양이었다. 속도가 좀 더 올라갔다. 내가 놓칠 줄 알아? 남자도 오른쪽 발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약간 급한 커브에 접어들자마자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빗물에 젖은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비명을 내질렀다. 위험해. 남자가 생각했을 때 앞차는 미처 커브를 돌지 못하고 타이어를 끌며 바깥쪽으로 쏠렸다. 다음 순간 거친 소리와 함께 차는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차간 거리를 거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쪽도 대응이 늦어지고 말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밀리면서 차 왼편 끝부분이 앞차의 꽁무니를 쳤다. 동시에 엉덩이가 붕 뜨면서 남자는 앞 유리에 머리를 박았다. 가까스로 차가 멈추자 남자는 머리를 문지르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가드레일에 충돌한 차로 달려갔다. 운전자는 여자였다.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틈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남자는 멈칫멈칫 유리창을 두드렸다. 한참이나 여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죽은 건가? 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히 머리를 굴렸다. 경찰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때 여자의 머리가 꿈틀 움직였다. 천천히 머리를 들더니 남자 쪽을 쳐다보았다. 나이는 30대 정도다. 얼굴에 외상은 없었다. 살아있네. 남자는 우선 안도했다. 여자는 그를 올려다보며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도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아서 남자는 흠칫했다. 에이, 괜찮아. 이제 곧 누군가 달려올 거야. 남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계속 여기에 있다가는 일이 귀찮아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다행히 자신의 차는 별 이상이 없었다. 남자는 잽싸게 차에 올라타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한 것은 그쪽을 지나가던 중년의 운전자였다. 여기는 어둑어둑한 커브길이 많아서 바로 옆에 가기 전까진 알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주차를 해놓은 줄 알았다니까. 어이없는 곳에 차를 세웠구나 하고 나 혼자 투덜거렸는데 사고 차량인 걸 알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밖에 뭔가 못 보셨어요? 다른 차가 지나갔다든가. 교통과 사고 처리반의 미카미가 물었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 봤어요. 이 차를 발견한 건 내가 맨 처음 아니겠어요? 안 그럼 더 일찍 신고를 했겠지.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다들 아저씨처럼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미카미가 감사 인사를 겸해서 말했다. 신고도 안 하고 못 본 척 지나간다고? 에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중년 남자는 벗겨진 머리를 쓱쓱 쓸어내렸다. 신고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치자 미카미는 사고 차량 쪽으로 갔다. 흰색 일반 승용차다. 패밀리카나 주부용 세컨드카로 인기가 높다. 배기량은 1200cc. 그 차의 왼쪽 앞부분부터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비로 노면이 젖은 것도 있어서 미처 커브를 돌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게다가 이런 것도 붙어있고 차 뒷유리에 붙은 초보 운전 스티커를 손끝으로 툭툭 치면서 미카미는 중얼거렸다. 요즘에는 초보 운전자일수록 더 속도를 낸다. 이봐, 잠깐 여기. 팀장인 시노다 경사가 미카미를 불렀다. 시노다는 키는 작지만 가슴팍이 두툼하고 투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상사다. 이것 좀 봐. 시노다가 가리킨 것은 오른쪽 측면의 맨 뒤쪽 가장자리 부분이었다. 움푹 들어갔네요. 타이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면서 미카미는 말했다. 분명히 뭔가가 충돌한 흔적이었다. 왜 이런 곳이 우그러진 것 같아? 시노다가 물었다. 왜냐면 전에 어딘가에 부딪힌 모양이죠. 아니면 다른 차에 받쳤거나요. 아니, 아냐. 시노다는 고개를 저었다. 전에 생긴 게 아니야. 이건 얼마 안 된 흔적이라고. 자세히 살펴봐. 페인트 조각이 붙어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미카미는 손전등을 비추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거뭇거뭇한 차량용 페인트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면 추돌일까요? 그럴 거야. 단 그게 이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 사고 차량 옆을 빠져나가려다가 잘못해서 닿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지. 가족에게는 연락했어? 네, 연락했습니다. 지금 곧 병원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갈까? 신호다는 몸을 일으켰다. 사고를 낸 여자의 이름은 후쿠하라 에이코였다. 나이는 33살. 운전면허증의 주소로 미카미가 전화를 했다. 예상과는 달리 에이코는 독신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이었다. 사고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색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처에 들러 상황을 문의했다. 현재 치료 중이고 가족이 대기실에 와 있다고 했다. 미카미와 신호다가 대기실로 가자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머리가 길고 동양적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후쿠하라 마츠코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미카미와 통화한 여자였다. 어느 정도 침착성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아요. 대기실 벤치에 다시 자리를 잡자 마츠코는 우선 그렇게 말을 꺼냈다. 언니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전은 항상 신중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무리하게 속도를 낸 적도 없고 융통성이 없다고 할 만큼 교통 표지판도 꼬박꼬박 지켰어요. 그런 걸 융통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옆에서 신호다가 말했다. 그러자 마츠코도 표정이 약간 누그러들었다. 언니가 이런 사고를 내다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비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였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본 바로는 상당히 속도를 냈어요. 그래서 커브에서 미처 돌지 못하고 미끄러진 겁니다. 미카미가 말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마츠코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겠네요. 미카미의 말에 마츠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후쿠하라 에이코는 시립재활센터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그 재활센터는 시의 북단에 있는 자연공원 옆에 있다. 근처에 테니스 코트며 미술관 등이 나란히 이어진 곳이다. 에이코가 운전면허를 딴 것은 2달 전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일이 바빠서 자동차 학원에 다닐 틈도 없었지만 업무량이 불어나면서 점점 귀가 시각이 늦어지고 버스와 전차를 갈아타야 하는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마음먹고 내 차를 몰고 다니기로 했다. 차를 구입한 것은 1달 전이지만 거의 매일같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고 몇 년씩 장롱 속에 묵혀둔 사람보다는 훨씬 운전을 잘할 거라고 마츠코는 강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치료실에서 에이코가 나왔다. 머리와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아직 멍한 얼굴이었다. 언니, 괜찮아? 마츠코가 달려갔다. 에이코는 힘없이 입을 벌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뒤를 따라 의사가 나왔다. 40이 넘은 인텔리 느낌의 남자였다. 미카미와 신노다 쪽을 흘끔 보더니 눈짓을 보내왔다. 어떻습니까? 신노다가 물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벼운 부상이고 뼈에도 이상은 없는데요. 무슨 다른 문제라도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의식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진술 조사는 가능할까요? 네,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뭔가
생각하는 게 힘든 모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라고 신호다는 대답했다. 2, 3일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에이코는 병실로 옮겨졌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병실 침대에 앉혀질 때까지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 후쿠하라 씨,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신우다가 에이코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반응도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바로 앞에 있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다. 후쿠하라 씨, 다시 한번 신우다가 이름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표정은 똑같았다. 옆에 서 있던 마츠코도 말을 건넸다. 언니, 정신 좀 차려봐. 그러자 가까스로 에이코의 얼굴이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츠코를 보더니 꿈을 꾸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얘,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지? 이건 뭐 부분적인 기억상실이라고나 해야 할까?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 검증에 대한 보충 조사를 하면서 신호다가 말했다. 후쿠하라 에이코 이야기다. 어제 그녀는 결국 사고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못했다. 사고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일주일 정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정신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다지 자신 있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 의사로서도 이런 증세를 맞닥뜨린 건 처음일지 모른다. 근데 말이야.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을 조사하던 신호다가 약간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말했다. 후쿠하라 에이코의 차가 미끄러진 흔적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다른 차의 흔적도 있었잖아. 위치가 전혀 다르고 타이어 간격도 달라. 추돌했던 차일까요? 분명 그럴 거야. 그 차는 여기쯤에서 미끄러져서 먼저 사고를 낸 후쿠하라 에이코의 차를 쳤어.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후쿠하라 에이코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는 그 페인트 조각으로 누군지 밝혀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 그런 번거로운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신노다의 흐려진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미카미 혼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어쨌든 한시 바삐 에이코에게서 진술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병실에서는 마츠코가 언니를 돌봐주고 있었다. 간밤에 일단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아침에 갈아입을 옷가지 등을 챙겨 다시 나왔다고 한다. 마츠코는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나 환자를 돌봐주는 게 능숙했다. 게다가 어제에 비해 오늘은 한결 침착해진 것 같았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마츠코를 보면서 자매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미카미는 내심 감탄했다. 남자 형제간에는 이런 게 안 된다. 좀 어떠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에이코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대답 없이 불안한 기색으로 검은 눈동자만 굴릴 뿐이었다. 그 대신 마츠코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대요. 근데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후쿠하라 씨의 진술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목격한 사람은 없었나요? 마츠코의 질문에 미카미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대답했다. 이 지역 주민 외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 도로거든요. 게다가 고속도로 벽과 채소밭이 좌우를 둘러쌌고 민가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라 웬만큼 큰 소음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의 설명에 마츠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카미는 퍼뜩 생각이 나서 말했다. 후쿠하라 씨의 차량 뒷부분에 누군가가 들이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들이받아요?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고 후쿠하라 씨가 사고를 낸 다음에 들이받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차의 운전자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후쿠하라 씨가 직접 진술을 해주면 일이 빨라질 텐데. 안 그러면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에 페인트 조각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차종과 연식 정도쯤은 밝혀지겠지만요. 차종과 연식... 마치코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병실로 나온 뒤 미카미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뇌파에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심리적인 게 원인입니다. 후쿠하라 에이코의 증세에 대해 의사는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서 그 기억을 거부하는 걸까요? 미카미는 생각난 것을 말해보았다.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사고 순간의 공포감이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의사는 애매한 대답을 할 뿐이었다. 미카미는 경찰서에 돌아와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거 참 어쩔 수가 없네. 시노다도 포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건 골치 아픈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별반 번거로운 문제도 없었다. 현장 검증만 보자면 자손사고라는 게 명백하고 누군가 사망한 것도 아니다. 현재 후쿠하라 에이코의 증세가 특이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 즉 이번 사고는 그다지 복잡한 절차를 밟을 것도 없이 해결될 터였다. 유일한 문제점은 추돌 차량이었지만 그 건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았다. 설령 그 차를 밝혀내고 운전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어떤 책임을 지게 해야 할지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뭐 기억 기다리기라고 해야 하려나? 시노다가 말했다. 그 표현이 재미있어서 미카미는 피식 웃었다. 세 군데의 신문을 모두 사서 읽어봤지만 간밤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아마 사망사고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행이다. 남자는 신문을 접어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가 있었던 만큼 사망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꿈자리가 사나웠을 것이다. 에이, 살짝 들이받은 것뿐인데 뭐. 사고 차량에 자신의 차가 부딪혔던 순간이 생각났다. 뭔가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자칫 사망사고였다면 경찰도 핏대를 올리며 어떤 차인지 찾아 나섰을 것이다. 아무튼 다행이다. 라고 그는 다시 한번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세 가지 신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읽어본 건 난생 처음이다. 하긴 사회면을 들여다본 것뿐이지만 오늘은 신문마다 사회면 기사 내용이 똑같았다. 며칠 전에 행방불명된 4세 여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다. 사망한 지 일주일에서 열흘쯤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찔렀다. 발견되었다는 강변을 확인하고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자주 드나드는 곳 근처였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런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어? 세상 참 무섭네. 물론 제3자로서 그는 그런 느낌에 젖어들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이 지났다. 미카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은 후쿠하라 마츠코였다. 지금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것이었다. 에이코는 어제 퇴원해서 집에 돌아갔었다. 미카미는 시노다와 함께 즉각 달려갔다. 베이지색 벽돌집을 모방한 연립주택의 4층이 후쿠하라 자매의 집이었다. 미카미와 시노다가 도착하자 마츠코는 거실로 안내해 주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답게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청소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에이코가 앉아 있었다. 아직 파자마에 가운만 걸친 차림새다. 그래도 상당히 회복된 기색이고 눈빛도 며칠 전처럼 멍하지는 않았다. 미카미와 시노다를 보자 또렷한 소리로 인사도 건넸다.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카미가 물었다. 마츠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단편적으로 기억이 돌아왔나 봐요. 사고와 관련된 기억이요? 네, 근데 그게... 마츠코는 말하기가 난처한 듯이 언니를 돌아보았다. 우선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노다가 에이코를 재촉했다. 그러자 그녀는 두 경찰을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툭 떨구더니 이윽고 뭔가 결심한 것처럼 얼굴을 들었다. 그날 밤에 저는 살해될 뻔했어요. 마츠코에 비하면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재활센터에서 큰 소리로 환자를 다뤄야 하기 때문인가? 라고 미카미는 한순간 엉뚱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야 그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시노다의 반응도 상당히 느렸다. 머리 회전이 둔한 두 경찰에게 에이코는 책이라도 읽는 듯한 말투로 되풀이했다. 하마터면 살해될 뻔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할 때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럴 리가요. 왜 후쿠하라 씨를? 미카미가 물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목숨을 노린 건 확실해요. 그렇게 말하고 에이코는 겁에 질린 듯 어깨를 움츠렸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시노다의 말에 미카미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에이코의 진술에 의하면 위험한 일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열흘쯤 전부터 최소한 3번은 누군가 자신을 노렸다고 한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누군가 브레이크 페달 밑에 빈 주스캔을 끼워 넣었다. 그때는 속도를 내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챘기 때문에 클러치와 핸드브레이크로 차를 멈출 수 있었지만 자칫 내리막길에라도 접어들었다면 목숨이 오락가락 할 뻔했다. 두 번째는 한창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뭔가가 앞 유리를 쳤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도로 위에 벽돌이 나뒹굴고 있었다. 누군가 도로가에 숨어 있다가 에이코의 차를 향해 던진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를 한참 찾아봤지만 사람의 자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도 자칫 앞유리가 깨졌다면 어떤 큰 사고로 번졌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3번째가 며칠 전의 사고였다.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몰아붙였어요. 게다가 전조등을 번쩍번쩍 비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리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자꾸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커브길로 들어섰는데도 뒷차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덮쳤어요. 제 차를 밀치려고 한 게 분명해요. 정신없이 도망치려다가 커브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런 사고를 냈고요. 그때의 일을 떠올리자 오싹했는지 에이코는 자신의 두 팔을 비볐다. 마츠코가 그녀의 어깨에 카디건을 덮어주었다. 어떤 차였는지 그때 그것만 확인했어도 좋았을 텐데 도저히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억울하다는 듯 에이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군요. 시노다는 끙 신음하며 미카미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얼굴이었다. 단순한 우연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윽고 시노다가 말했다. 빈 캔이 굴러다니다 브레이크 페달 밑에 끼는 건 요즘 흔한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운전자들에게 항상 주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캔이었어요. 작은 목소리지만
에이코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게다가 벽돌이 우연히 날아오다니 그럴 순 없잖아요. 며칠 전 사고만 해도 그래요. 명백히 사리를 품고 저지른 짓이었어요.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할 만했다. 잇따라 그런 일을 겪었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시노다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인 뒤에 미카미의 귓가에 대고 슬쩍 말했다. 일이 커져버렸네.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죠? 형사과에 맡기자고. 경찰서에 연락해. 미카미는 현재의 부서에 배속된 지 4년째이지만 형사과와 함께 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노다 선배도 이런 경험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형사과에서 나온 사람은 사이토라는 형사였다. 시노다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키는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역시나 눈매가 날카로웠다. 사이토는 에이코에게서 다시 한번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열흘 사이에 3번이나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그의 얼굴은 더욱더 험악해졌다. 누가 노리는지 짐작가는 건 없어요? 사이토 형사가 물었다. 그러자 에이코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윽고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힘겹게 말했다. 안 돼요. 아직도 머릿속이 흐릿하고 생각이 안 나요. 그녀의 모습에 사이토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마치코가 언니를 향해 말했다. 언니, 그러고 보니 열흘 전쯤에 이상한 얘기 했었잖아. 이상한 얘기? 에이코가 얼굴을 들고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술관 옆에 숲속이라고 했지. 언니가 거기서 뭔가 봤다고 했었어. 마츠코의 말을 듣고 에이코는 미간을 찡그렸다. 그리고 두통을 견디려는 듯 눈두덩을 손끝으로 꾹 눌렀다. 그 상태로 잠시 움직임을 멈추더니 이윽고 아 하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아, 그거 말이구나. 하지만 그건 이번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 아니, 언니가 위험한 일을 당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 그러니까 어쩌면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자매 간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사이토가 의자에서 앉음새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줄래요? 사이토의 질문에도 에이코는 마츠코와 경찰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잠시 뒤 결심을 했는지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열흘 전의 일이에요. 일이 끝나고 항상 하던 대로 제 차를 타고 재활센터를 나왔어요. 낮은 목소리지만 비교적 또렷한 발음으로 에이코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아마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미술관 앞을 지나가는데 콘택트 렌즈가 어긋나서 눈이 까끌까끌 불편했어요. 콘택트 렌즈가요? 네, 제가 눈이 나빠서요. 그대로 운전하기는 힘들어서 일단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렌즈를 다시 끼울 때 숲속 안쪽에서 짧은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비명? 여자애? 미카미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말을 보탰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코는 자신 없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좀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쪽으로 갔더니 숲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속이 안 좋아서 허리를 숙이고 있나 싶어 왜 그러냐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몸을 일으키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 밑에 누군가 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민망한 장면을 목격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커플이 함께 있는데 내가 방해를 했나 하고요. 자신이 에이코의 입장이어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미카미는 옆에서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이토 형사가 물었다. 거기 있기가 거북해서 서둘러 제 차로 돌아왔죠.
그러고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떴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라고 에이코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사이토 형사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상대에게 얼굴을 들킨 것 같아요. 에이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네. 어쩌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상대 얼굴은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뭔가 특징 같은 것은? 글쎄요. 에이코는 손을 뺨에 대고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잠시 뒤 뭔가 떠올랐는지 아 하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왜요? 사이토가 에이코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한 채 말했다. 어쩌면 한 명은 어린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어린애요? 한순간 사이토의 눈빛이 번뜩였다. 남자예요? 아니면 에이코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아,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혹시 숲속의 어디쯤인지 지금 정확히 짚어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에이코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지만 이윽고 가녀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알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다. 가방 속을 몇 번이나 뒤적거렸다. 하지만 눈에 띄진 않았다. 다른 곳에 넣어둔 기억도 없다.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물건이다. 리스트밴드가 없는 것이다. 땀을 막기 위해 손목에 차는 밴드다. 테니스를 칠 때는 필수품이다. 그게 한 짝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짝만 어느 틈에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상당히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색감이 다르다. 게다가 이니셜도 없다. 사흘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양쪽에 이니셜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 그것을 끼고 코트에 나갔을 터였다. 아니지. 전반부 연습을 마친 뒤에 풀어놓은 기억이 났다. 풀어서 어디에 두었더라? 무의식 중에 내려놓았을 테니까 아마도 가방 위였을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아휴, 생각이 안 나. 남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끼던 물건이라서 미련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마 누군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바꿔간 모양이다. 나중에 다시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사흘 전이라면 일반 손님도 많았었는데 그날의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별로 본 적이 없는 여성 손님들이 여러 명 코트에 나와 있었다. 에이, 설마 그런 땀냄새 나는 리스트밴드를 누가 일부러 가져가겠냐. 자신의 상상에 그는 스스로 쓴 웃음을 지었다. 후쿠하라 에이코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숲속은 다음 날 즉각 수색이 시작되었다. 울창하게 나무가 우거진 장소로 밤이라면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수사원들이 에이코의 증언을 덥석 받아들인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에 발각된 유아 살인 사건과 관계가 있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이코가 목격한 것은 두 사람이었고 게다가 한쪽은 작았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작은 쪽이 살해된 소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윽고 수사원들은 현장에서 오염된 천 조각을 발견했다. 손수건 정도 크기로 반절 가까이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얼룩의 정체가 무엇인지 감히 예리한 수사원들은 감식과의 의견서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후쿠하라 에이코가 목격한 사람이 역시 유아 살인범이었던 모양이야. 미카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시노다가 옆으로 바짝 다가와 말했다. 확실한 겁니까?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 시노다에 의하면 수사팀이 아연 활기를 띨 만한 정보가 나왔다고 한다. 그 숲속에서 발견된 1000조각의 얼룩은 역시 혈흔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살해된 소녀와 똑같은 AB형이었다. 그러면 그 범인이 후쿠하라 에이코에게 자기 얼굴을 들켰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에이코 씨는 얼굴을 못 봤는데 그 범인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에이코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모양이지.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노다가 말했다. 하지만 에이코 씨는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으로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았을 텐데요. 아니, 그게 바로 범죄자의 심리야. 시노다는 빤히 알만하다는 얼굴로 책상을 탁 쳤다. 에이코 씨가 어디에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직 그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겠지.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그러고 보니 그날 밤 그 장소에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봤었다 라고 경찰에 가서 말해버리면 큰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은 거라고. 그런 걸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여서 미카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건 그렇고 그 페인트 조각으로 차종을 알아냈어. 시노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작년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발매한 스포츠 타입의 차라고 한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지만 신차 등록 대수는 아직 많지 않아. 우리 지역으로만 범위를 좁히면 기껏해야 수십 대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한 대 한 대 이잡듯이 알아봐도 그리 힘들진 않겠네요. 미카미의 대답에 시노다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을 만한 이야기를 내가 형사과 쪽에서 듣고 왔어. 이건 말도 안 돼. 신문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남자는 신문 사회면을 보고 있었다. 유아 살해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기사가 거기 실려 있었다. 새롭게 귀중한 증인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증인이 이름을 밝히고 나설 때까지의 경험이라는 기사를 읽고 남자는 화들짝 놀랐다. 벌써 몇 번이나 증인의 목숨을 노렸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며칠 전에도 차를 운전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사고를 당했다는 부분이었다. 그 부분을 읽어보니 틀림없이 며칠 전에 그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이번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건 단순한 사고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목숨을 노렸다니. 이건 완전히 잘못 건너짚은 이야기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볼수록 경찰이 유아 살해 사건과 며칠 전의 사고를 하나로 엮어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둘 다 동일인의 범행이라는 뉘앙스인 것이다. 큰일 났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에게 혐의가 씌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그랬노라고 냉큼 나설 수도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입술을 악물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의 걸쇠를 풀었다. 문 앞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양쪽 다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모리모토 스네오 씨죠? 앞에 있던 키 작은 남자가 말했다. 꿈틀, 심장이 크게 뛰었다.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땡땡 고속도로 옆 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역시 그 일로 찾아온 것이다. 어설프게 시치미를 떼봤자 소용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그때 곧바로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스네오는 머리를 긁적이고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말했다. 근데 제가 좀 급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2명의 형사는 한 번 빙긋 웃어주는 것도 없이 말했다.
그럼 그 차 뒤에 따라붙었던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키 작은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문에 실린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했다 하던데.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은 형사가 옆에서 말을 보탰다. 아니요, 난폭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건 운전이 서툴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제가 관련된 건 그 사고뿐이고 목숨을 노렸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스네오는 열심히 항변했다. 그래? 험상궂은 얼굴의 형사가 한 걸음 앞으로 쓱 나섰다. 좋아, 그건 그렇다 치고 지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엔 어디 있었어? 갑자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스네오는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뭡니까 그건? 뭐든 됐으니까 대답부터 해. 어디 있었어? 위압적이었다. 여기서 대들었다가는 괜히 일이 더 커지겠다고 판단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라면 테니스 스쿨에 갔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테니스 코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테니스 스쿨? 가와이에 있는 테니스 스쿨인데요. 험상궂은 얼굴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참 우연이네. 네? 우연이요? 뭐가요? 살해 위협을 당한 그 여자의 직장도 가와이에 있거든.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2번이나 위험한 일을 겪었어. 그래요? 정말로 우연이네요. 그것뿐만 아니야. 형사는 성큼 한 걸음을 내딛고 스네오의 코끝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게다가 그게 지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어. 잠깐만요. 스네오는 자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륵 빠지는 걸 느꼈다. 그것도 정말 우연이에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니, 애초에 내가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노립니까? 그러자 형사는 으스스한 웃음을 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신문을 봤다면서. 봤다면 거기 다 적혀 있을 텐데. 형사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스네오도 이해했다. 전 여자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한테? 그럼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주의 월요일에는 어디 있었지? 그 여자가 수상한 놈을 목격했다고 한 날이야. 네? 월요일이요? 스네오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개를 저었다. 전 그날도 테니스 스쿨에 있었습니다. 월수금이 제 담당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 사람이 저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렇지. 하지만 당신이 그 숲속에 들어갔었다는 증거가 있어. 형사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곳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 스네오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리스트밴드였다. 그게 어디에? 어디였을 것 같아? 형사가 씩 웃으며 물었다. 스네오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 숲속이야. 혈흔이 묻은 천조각 옆에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근처 테니스 스쿨을 다 조사해봤지. 이 리스트밴드 당신 거지? TM이라는 이니셜까지 있어. 스네오 모리모토. 그참에 당신 차를 조사해봤는데 최근에 충돌한 흔적도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페인트 조각과 차 정도 일치했어. 아니에요. 그건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지. 키 작은 형사가 스네오의 겨드랑이 밑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이란 걸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해보자고. 그게 아니라 전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니지. 실제로 남의 차를 들이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상대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당신이 뒤에서 엄청난 기세로 위협을 했다고 하던데 살의를 느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럴 리 없습니다. 그야 약간 겁을 주긴 했지만 그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글쎄, 왜 겁을 줬느냐고. 험상궂은 얼굴의 형사가 더욱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왜냐니요. 그거야 상대가 너무 느릿느릿 달리니까. 게다가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잠깐 놀리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놀리나? 형사가 스네오의 멱살을 잡았다. 엄청난 힘이어서 두 다리가 들릴 뻔했다.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놀리려 했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초보 스티커는 안 붙였지만 당신도 면허 따고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 언니, 그 남자 체포됐대. 마츠코가 바깥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신이 난 듯한 목소리가 통통 튀었다. 에이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테레오의 스위치를 켰다. 스피커에서 모차르트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들으면서 한마디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풀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 역시 언니는 대단해. 계획이 완벽했다는 얘기잖아. 마츠코의 말에 에이코는 하고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날 밤의 공포감이 다시금 뇌리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사고를 당한 순간에 느낀 공포감이다. 뒤쪽에서 몰아붙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속도를 올렸지만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순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충돌 직전에 몸이 붕 뜨는 듯한 감각과 충돌 순간에 온몸을 덮친 충격.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부들부들 몸이 떨린다. 남에게 그렇게 큰 공포를 떠안겼으면서 그자는 부상당한 사람을 구조하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다.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까지 떠 있었다. 그자가 발길을 돌렸을 때 바람막이 등짝에는 테니스 스쿨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걸로 그 테니스 스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조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 에이코는 작전을 짰다. 그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작전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상실로 위장했던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로 경찰에 진술을 해버리면 그 다음 행동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물론 마츠코에게는 일찌감치 털어놓았다. 유아 살해 사건이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게 마침 딱 맞게 눈에 띄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자에게는 큰 불행이었다고나 할까?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경찰도 눈을 붉히고 열심히 수사를 해줄 터였다. 마츠코가 알아봐준 덕분에 사고 다음 날에 벌써 그의 신원을 알아냈다. 모리모토 스네오, 사립대학 3학년, 경박함의 표본 같은 놈. 마츠코가 전해준 그의 인상이다. 게다가 마츠코는 간호사 일을 활용해 AB형의 피가 묻은 1000조각을 준비해 주었다. 모리모토의 리스트밴드를 훔쳐온 것도, 그 둘을 몰래 미술관 옆 숲속에 내버리고 온 것도 그녀였다.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 다음은 경찰을 불러 수수께끼 같은 살해 위협에 두려워하는 여자를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마츠코의 말대로 계획은 완벽했다. 머지않아 모리모토는 석방되겠지만 그때까지 실컷 추궁을 당할 것이다. 그거면 된다 라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설령 이번처럼 덫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처벌해 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